달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미국은 정말 마음대로 돈을 찍을 수 있을까요? 뉴스에서는 늘 이렇게 말하죠. 연준이 돈을 풀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잘 보이지 않는 돈의 설계도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숨겨진 구조, 달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은 의외로 연준이 아니라 재무부에서 시작됩니다. 미국 정부는 매년 세금만으로 재정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합니다. 하지만 연준은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를 직접 살 수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곧 중앙은행이 정부의 빚을 돈 찍어서 바로 갚아주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정부의 금고가 되어 사실상 무제한적인 재정 지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 1935년 은행법은 연준이 재무부로부터 직접 국채를 사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발행된 국채만 공개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새 국채를 발행하여 맨 처음 경매에 붙이는 1차 시장, 그곳을 우리는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재무부의 국채를 맨 처음 사주는 기관들을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하죠. 프라이머리 딜러의 역할은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같은 복합 금융그룹의 투자은행 부문이 맡습니다. 프라이머리 딜러가 새로 나온 국채를 사면 그 대금이 딜러의 결제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가 연준 안에 있는 재무부 계좌 TGA로 들어갑니다. 이 순간엔 단지 돈이 민간에서 정부 계좌로 옮겨진 것뿐이라서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의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들이 가진 준비금이 줄고 그만큼 재무부 계좌에 돈이 쌓여 잠시 묶여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아직 연준이 돈을 새로 찍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연준의 차례입니다. 연준은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 국채를 사고 팔며 통화량을 조절하죠. 시중에 돈을 풀어야 할 땐 국채를 매입하고 돈을 걷어야 할 땐 국채를 매도합니다. 그 시장이 어디일까요? 바로 2차 시장, 세컨더리 마켓입니다. 프라이머리 딜러는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재무부의 국채를 사왔었죠. 이제 그들은 그 국채를 들고 이 세컨더리 마켓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수요와 금리의 흐름을 살피며 국채를 팔기도 하고 다시 사들이기도 하죠. 연준은 바로 여기서 프라이머리 딜러들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곳에는 연준뿐만 아니라 투자은행, 상업은행, 머니마켓 펀드, 연기금, 보험사, 헤지펀드 등 거의 모든 주요 금융기관들이 참여합니다. 국채를 팔려는 기관이 많아지면 국채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는 올라갑니다. 이자를 기존보다 많이 줘야 국채가 팔릴 테니까요. 반대로 국채를 사려는 기관이 많아지면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내려갑니다. 이자를 조금만 줘도 국채가 팔릴 테니까요. 결국 국채의 가격과 금리는 서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금리 중에서도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기 자금의 흐름을 대표하는 시장 금리의 핵심 지표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세컨더리 마켓은 시장 금리가 태어나고 움직이는 무대입니다. 연준이 세컨더리 마켓에서 국채를 사더라도 국채를 판 기관에게 직접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준 안에는 상업은행과 재무부처럼 특정 기관만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은행, MMF, 보험사, 연기금 등은 직접 계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그 기관이 거래하는 결제은행, 즉 연준 안에 계좌를 가진 상업은행의 계좌에
돈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연준이 입금해준 국채 매입대금이 바로 상업은행의 지급준비금입니다. 이제 상업은행의 연준 계좌에는 새로운 자산이 생겼습니다. 또한 상업은행은 연준에게 국채를 판 기관의 계좌에는 그 돈을 예금 형태로 기록합니다. 이 예금은 기관이 언제든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은행 입장에서는 부채가 됩니다. 결국 상업은행의 장부에는 자산도 늘었고 부채도 늘어난 것입니다. 국채 하나가 거래되었을 뿐인데 장부의 숫자는 2배로 늘어난 느낌이 들죠. 이때 새로 찍힌 지급준비금이 바로 본원 통화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연준이 재무부의 빚을 사는 순간, 이 마술 같은 순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준이 돈을 찍었다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거래가 끝나면 연준의 장부도 이렇게 바뀝니다. 자산 쪽에는 새로 사들인 미국 국채가 기록되고 부채 쪽에는 그만큼 새로 만들어낸 지급준비금이 기록됩니다. 상업은행의 장부와는 자산과 부채의 위치가 반대로 바뀌어 있죠. 국채는 연준의 자산이 되고 그 대가로 새 달러가 생겨난 겁니다. 이 구조야말로 부채 본위제입니다. 과거에는 금이 달러의 가치를 보증했지만 이제는 미국 국채가 금융 시스템의 최상위 담보이자 달러의 신뢰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이제 충분한 지급준비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대출을 운용할 여력이 넓어집니다. 기업이나 개인의 대출 수요가 생기면 그 결제와 지급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받은 돈은 다시 다른 사람의 예금으로 돌아오고 그 예금을 바탕으로 또 다른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대출과 예금이 계속 반복되면 시중에 실제로 돌고 있는 돈 M2 통화량이 점점 늘어납니다. 연준이 직접 만든 건 지급준비금 뿐이지만 이 돈이 은행의 대출과 예금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배로 불어나는 것, 그리하여 현실의 경제 속으로 흘러가는 것, 이게 바로 신용 창출입니다. 이렇게 마술은 상업은행을 출발점으로도 크게 일어납니다. 국채는 재무부가 돈을 빌리기 위한 수단으로 태어나고 연준이 그 국채를 사들이는 순간 새로운 돈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달러가 바로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를 움직입니다. 이제 미국은 마음대로 돈을 찍을 수 있다는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리시나요? 연준이 돈을 찍을 수는 있지만 그 달러의 뒷면에는 언제나 미국 국채라는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 금융의 심장부, 국채를 담보로 하루짜리 신용이 숨쉬는 레포 시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한 줄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